여성에겐 이름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조선시대. 사대부가로 시집을 갔던 한 양반가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인 강릉으로 돌아옵니다. 탁월한 사업 감각을 지녔던 그녀는 염전을 경영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고 그녀의 아들은 경포 호수가에 집을 짓습니다. 그로부터 300년, 그의 후손들은 그녀의 경영 철학을 몸소 실천했고 그 집은 지금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전통 가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릉 선교장을 여행하겠습니다. 시간 여행 함께 떠나시죠. 배다리찜 뭐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것이죠. 그 선교장까지 가려면 항상 배를 타고 그 옛날에는 이제 풍수에서 명당터를 잡을 때 이런 방법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강릉한테 끝내줬어. 그러니까 그 코스 그대로를 추상하는. 지금 선교장 같은 경우는 크기도 하지만 방이 아웃칸인 줄 알았거든요. 미늘린 기둥입니다. 밑에 약간 작고 위쪽은 약간 가늘어서. 자,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시대적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안동권 씨 부인이 이 친정인 강릉으로 돌아온 게 1721년 경종 때인데요. 차 교수님, 이 당시 사대부가에서 이렇게 시집을 갔다가 다시 친정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가능했습니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시집을 갔다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은 분명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 귀가혼이라 그래서 이 여자가 시집을 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오히려 장가를 가는 네.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이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안동건 씨 부인이 그 당시에 돌아왔다는 건, 친정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래서 그런지 그 안동건 씨 부인의 남편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 안동건 씨 부인이 네. 이제 시집을 가서 뭐 이렇게 그 시집살이를 하거나 또 이렇게 남편에게 구박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네.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안동건 씨 부인이 시집 갔던 사람은 그 이주하라고 하는 분인데, 네. 그 효령대군, 전주이시면서 네, 그 네. 효령대군의 그 10세손이거든요. 그 10세손이신데, 이제 원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왕족의 자손은 5대까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벼슬 하지 못하게 이렇게 예. 제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효령대군의 6대손에 해당하는 그 이경두라고 하는 분이 이제 벼슬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충주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계속 충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주하의 이 정조부, 조부 때부터 조부, 부, 본인까지는 입혀서를 하지 못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번창했던 가문이지만은 아니지만 한미했던 뭐 그런 가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제 왕족으로서의 그 당당함은 지니고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주인공이 이제 이 사람이 아니라 선교장이라는 집이잖아요. 홍 교수님, 뭐가 그렇게 이 집이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하죠. 특별하고. 우선 뭐 그 특별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우선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일단 이제 뭐 차차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풍광이 아주 뛰어나고 또 특히나 오랜 세월 그 내력을 이제 살펴보면 오랜 세월 이곳을 거쳐간 이 수많은 그 길손들의 어떤 향기가 배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출판 문화라든지
또 그 교육의 산실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 뭐 차차 말씀을 주실 테니까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조금 풀어서 말씀을 해보면, 첫 번째 그 이 현재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 본체만도 102칸 정도 이렇게 되고, 주변 그 부속 건물을 그 포함해서 보면은 한 300여 칸까지 이렇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나드는 문도 12개가 되고 해서 가히 조선에는 일찍이 없었던 그 대저택이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102칸 뭐 이러니까 아마 뭐 특히 강릉에서 뭐 나고 자라신 분 또 사시는 분들은 선교장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는 가끔 선교장에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마 전생에 그런 곳에 살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희옥 선생님이 그 선교장에 직접 그러니까 후손이시죠? 지금 이강백 관장님 만나보셨죠? 네, 만났습니다. 네, 화면을 네. 통해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이곳, 바로 강릉의 선교장입니다. 선교장을 세운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CEO라고 들었는데요. 안동건 씨 부인은 어떤 분인가요? 옛날에 그 양반들, 그런 사람 풍습들, 그것이 꼭 그렇게 그 후대 자손들이 그걸 본받아서 답습하며 사는 게 그렇게 꼭 바람직하진 않다. 좀 이제 생활도 좀 계약되고, 또 그다음에 또 뭔가 새로운 앞으로 이제 미래의 세대를 좀 열어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저희 할머니시죠. 네. 이내번 선생님이 선교장이 일대 장주이셨죠? 그 이내번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죠? 네, 사실 그때 그 강릉에 오신 동기가 이 강릉 지방의 그 경치가 좋고 산수가 좋고 또 아주 평온한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리 잡으시고 이제 그 금강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데 그분은 그 무슨 뭐 저기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분이고, 이게 산수, 이게 풍미를 좋아하셔서 놀기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이 선교장의 이 집터를요, 족제비가 안내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느 날 이 호숫가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호숫가를 이제 오는데 앞에 그 쪽제비 무리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쪽제비 무리를 따라온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쪽제비들이 산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좀 기이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직원들을 불러서 이 터가 어떠냐. 근데 터는 명당인데 좀 세고 집이 오래 못 갈 것이다, 이 집안이. 자, 이 터가 그렇게 나쁜 터라면은 그 나쁜 액을 방지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을 찾으신 게 바로 저 활례정 연제예요. 좌청룡 우백호라고 그러죠. 여기가 청룡, 이쪽이 백호. 그 앞에 그 용의 머리맡에 연못을 파라. 거기서 정자를 지어라. 저기다 연못을 파게 된 거죠. 선교장을 통천댁이라고 부른다면서요. 통천댁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겼죠? 저희 그 조부집 할아버지 중에 통천 군수 하시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통천이 지금 금강산 일대죠. 그래서 통천군에 부임하시니까 아주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어요. 죽고. 그래서 여기 선교장이 나는 그 만석을 갖다가 전부 배로 실어서 통천 군민들을 한 5년간 정말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다 그냥 먹이고. 네네. 그래서 그 하도 고마워가지고 이 집을 갖다 통천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은 선교장 하면 잘 몰라도 배달이 이통천댁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오픈하겠습니다. 네. 힘들게 뜯.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선교장의 기반을 마련한 안동권 씨. 그녀는 누구인가? 정말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 여성 CEO라니 예.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안동건 씨 부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친정이 오죽헌입니다. 네. 그 오죽헌 집딸이죠. 그 오죽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네 번째 딸
네. 네 번째 사위에게 물려주거든요. 권화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오죽헌은 강릉에 살고 있는 안동건 씨 집안의 그 종가집이 되었죠.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바로 오죽헌 집 딸이 그 이 안동건 씨 부인이고요. 이분이 이제 충주로 시집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남편이 죽고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신이 낳은 아들이 이제 그 다섯째, 여섯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장자 우위의 상속이라고 그래서 모든 재산이 맏아들에게 거의 가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는 돌아올 재산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보다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을 이끌고 이제 강릉으로 돌아오게 됐던 그런 인물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염전을 경영을 하게 되는 거는 충주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해산물과 농산물이 교역되는 장소거든요. 네. 거기에서 소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이거를 경영하는 것이 상당히 그 이익이 남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강릉에 돌아와서 그 염전 경영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한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CEO다 뭐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 그 염전이 지금 강릉 강문 남항진 그 근처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예.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네. 사실 지금 시대에 봐도 저 정도 기와집이면 얼마나 잘 사는 집일까 굉장히 부럽거든요. 네. 이 당시의 건축 기술로도 저런 기와집들 짓는 게 좀 힘든가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조선시대에 궁궐 건축을 통해서 예. 기술력은 많이 확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정조 시대에 수원아성을 지은 걸 아시죠? 예. 네. 이미 그 정도의 기술력은 궁궐 건축을 통해서 기술력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고 네. 단지 이 영동 지방에 강릉이란 조그만 고을에서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냥 한옥이라는 기와집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기술은 충분히 확보돼 있었으나 예. 그걸 짓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어차피 드니까 그렇죠. 그런 예. 면에서 이제 예. 어려움들. 예. 그러나 이제 이 선교장을 지은 분은 또 안동권 씨 부인이 아니라 그 아들 네. 이내번이라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이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장의 일대 장주라고 볼 예. 수가 있는데요. 그 어머니 안동건 씨 부인과 이제 같이 이쪽으로 와서 이 경포대 밑에 이게 저동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짓고 네.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고 나서 이 선교장의 터를 네. 아까 이제 그 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쪽제비가 예, 예. 전해주는 그 터를 마련해서 이제 마련하는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업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적극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농업 기술인 이양법 같은 예. 경우를 그대로 과감하게 그중에 이제 도입을 한다. 집합법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렇죠. 그전에는 직박법이나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이양법은 당시로서는 신기술인데 이게 위험한 기술이거든요. 이게 가물면 이게 그날 그의 농사를 망치는데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밭을 논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개간을 해서 그 새로운 농토를 늘여난다거나 하는 이런 그런 적극적인 어떤 농업 경영의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부를 마련했고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선교장을 지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99칸의 진실, 조선시대에도 건축 규제가 있었다. 오호. 이거 진짜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100채가 넘는 집이잖아요. 근데 웬만큼 큰 집들은 다 그냥 99칸이라고 하는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냥 축소시킨 거예요? 우리 이거는 최 대표님이도 말씀을 네. 잘하셨는데 조선시대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에 건축 규제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통상 이제 가사 제한령이라고 또는 가사 규제령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당시가 그 신분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신분 질서에 따라서 그 사는 집도 이제 차등이 있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세종실록이에요. 그 세종실록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그 축약해서 한번 제가 한번 옮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친아들, 친형제와 공주는 50칸으로 하고 50칸으로 대구는 이에 10칸을 더하며 즉 대구는 60칸이라는 얘기겠죠. 2품 이상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으로 하고 서민은 10칸을 넘지 못할지며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숙석을 쓰지 말 것이다. 이 숙석이라는 게 아마도 가다드문들, 다드문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명문화 돼 있어요. 근데 그 매사가 그렇듯이 이게 뭐 잘 지켜졌겠습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고 이러면서 특히나 이제 권문세족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 권력을 무기로 해서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호화주택을 그 호화주택 건축을 일삼는 사례가 이제 허다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전화 오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 호화 건축, 호화 그 주택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암행 활동을 벌였는데 시켜가지고 이렇게 버리면서 이제 톡 같은 걸 들고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걸리면은 그 집에 기둥을 갖다가 쓸어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납작별감이라고 하는 그 관리가 있었다는 말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승리학이 도입이 되면서 승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박하고 단아한 그렇죠. 것을 추구하고 금소한 걸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홍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배층, 권문 세족들부터 지배층부터 이렇게 금소함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몸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보통 99칸이라는 이렇게 말을 들으면 저는 이제 굉장히 집이 지금 선교장 같은 경우는 크기도 하지만 방이 99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왜 방이 좀 작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옥의 어떤 칸수에서는 이게 기둥과 기둥 사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대표님께서 말씀을 네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 사실 이 한옥의 구조는 네.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네. 돌이와 보로 된 구조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구가 사각형의 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칸을 규정을 할 때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를 한 칸으로 규정을 해서 요즘 현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 쉬운 방 한 칸이 한 칸이 아니고 옛날에 규정했던 한 칸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두 칸이 방이 한 칸이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그걸 두 칸이라고 쳐야 되는 아니죠. 건가요? 두 칸이죠. 두 칸인데 방은 한 칸이죠. 방은 한 칸이에요. 초가 3간이라는 말은 그러면 초가 3간은 3간. 기둥이 네 개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세 칸짜리 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열화당 같이 네, 왼쪽 보면 대청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에 기둥이 없어요. 없는 경우도 네 칸짜리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중복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방 한 칸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늘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99칸이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저도 똑같은 질문을 늘 갖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답이 풀리네요. 그러게요.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족제비가 알려준 집터 과연 명당인가?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족제비가 알려줬기 때문에 명당인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자리가 명당인 건지 교수님 어떤가요? 족제비가 알려줬기 때문에 명당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 진짜요? 물론 이제 명당 얘기하면 우리 최 교수께서 아주 정통하신데 이따가 기회를 이렇게 드리고 이 동물과 명당의 얘기를 족제비가 동물 아닙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풍수에서 명당터를 잡을 때 이런 방법도 많이 썼다고 그래요. 동물을 동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보다 훨씬 어떤 본능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잠을 자거나 뭐 쉬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거기가 오히려 편안한 곳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련한 풍수가들은 동물들이 지닌 감각도 이 중요한 정보로다가 이렇게 활용도 하고 해서 우리가 왜 지난번 뭐 할 땐가 단종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단종 터를 잡을 때에 어몽도라는 분이 노루가 겨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떠난 자리, 그 자리를 썼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조지훈 선생인가? 조지훈 선생의 영양이죠, 거기가.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매,
매를 날려가지고 그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명당과 이 동물과는 상당히 연관이 있고 해서 이 족제비가 알려준 집터도 명당일 수 있다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명당이 분명하다라고 명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뭐 명당으로 완전하지 않아서 할례정을 짓고 그다음에 백호상을 세웠다. 아까 이제 그렇게 저희 VCR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어떻게 된 사연이죠? 예, 이제 그 명당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네.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이제 그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네. 그걸 이렇게 보완하는 장치를 우리는 이제 비보라고 그렇게 해서 그 보완하는 장치를 만드는데 아까 이제 이강백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트가 굉장히 넓고 셉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 들어가기는 좀 이게 크고 이렇게 강한 그런 그 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보를 통해서 그런 그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하는데 그 선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그 지었을 때는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경포 호수가 있었어요. 예, 호수가 넓게. 네, 호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그 용이 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곳인데 용은 물하고 같이 가거든요. 이 용 자체가 수신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던 경포 호수를 사실은 선교장에서 메꾸어서 논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를 물을 만들기 위해서 활례정이라는 정자와 함께 연못을 파게 돼요. 그게 이제 첫째 비보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선교장이 있는 그 터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앞이 넓거든요. 그러면 앞이 넓으면 이렇게 탁 트여서 좋긴 하지만 집안에 모였던 재산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선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행랑채, 23칸짜리 행랑채를 두어서 그걸 막습니다. 그리고 집의 방향도 백호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트인 쪽으로 보이지 않고 방향을 그 백호가 있는 산자락 쪽으로 돌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백호상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왜 최근에 만들어졌냐 하면 그 이강백 과장님 어머니 되시는 그 종부에 있던 승기 교수님께서 거기 계셨을 때 강릉시에서 거기 박물관을 지으면서 우백호 산자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잘라버렸기 때문에 우백호가 약해졌다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백호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그 잘려서 나간 훼손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백호상을 만들게 일리적 되죠. 보완책이었네. 보완책이죠. 그래서 그런 보완책이 합해져서 이제 지금의 더욱더 좋은 명당 자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백호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명당이라는 게 오늘날까지도 그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명당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 대표님. 그렇죠. 오늘날의 명당 그럼 어떤 개념일까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날의 명당은 사실 현대 건축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요즘엔 다 땅을 닦고 도시계획을 하고 서구적인 이제 방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사실 명당을 찾기는 어렵죠. 서울선 찾기 쉽잖아요. 지하철 근처 다 명당. 도로 있는 거리. 요즘에 쉽게 얘기해서 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런 데는 역세권은 사실 그 역에서 한 500m 정도의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상업이나 아니면 업무 시설들이 가장 지어지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통학권이죠. 학생들이 쉽게 통학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 들어있는 지역을 이제 저희들이 현대에 생각할 때는 명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강원도 지방은 자연이 잘 보호가 돼 있는 지역이라서 저부터 설계할 때부터도 사실 이런 옛날처럼 완벽한 풍수지리를 보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향이나 전망 등을 보고 이제 집을 짓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신 동물을 이용하진 않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집을 몰고 가다가 그럴 노루를 안 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동물을 이용하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선교장을 수식하는 말들 중에 이 만석군이라는 표현이 항상 나옵니다. 뭐 처음부터 이내번 선생이 지을 때부터 만석군은 아니었던 걸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분이 선교장을 과연 만석군 집안으로 만들었을까 궁금합니다. 예, 그 선교장을 이제 만석군으로 만든 사람은 그 이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후.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번의 손자 되는 분이신데 이제 이후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게 만석군이라고 하는 말은 그 쌀을 그 만석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조선 시대의 그 부잣집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언어라고 용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후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13살에 그 집 장주가 돼요. 예, 오늘날 따지면 재벌 3세. 예, 예, 재벌 3세인데 어린 굉장히 나이에. 어려운 환경에 왔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도 모셔야 되고 그 동생 둘이 또 죽어요. 일찍 죽어서 그 동생 가족 보내야 돼야 되고 또 이렇게 그 충주에서 여기를 왔기 때문에 특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강릉에 살고 있는 토착 세력들의 어떤 그 이 질투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이제 이분이 재산을 형성해 나가는데 오직 그 사람이 제일 그 했던 것은 주변에 있는 농민들과 같이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로 이제 소작들인데 그 소작들과 같이 가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농업 경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후라는 사람이 이제 만석군이 됐는데 그 특히 더 재밌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이분의 이름이 원래는 이면조였어요. 이면조. 예, 이면조였는데 후드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고 나서 그다음에 과거에 응시를 했는데 3번이나 실패를 해요. 떨어지는데 그의 아들 둘 다가 과거에 급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득 찼다는 거야. 더 이상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 욕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가득 찰 후자를 써서 이후로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고 그다음에 그걸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 그 이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장은 정말 뭐 역사 얘기도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본 예쁜 건축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광백 관장님하고 직접 인터뷰를 또 하고 네네. 오셨잖아요. 네. 예,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네. 호수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서 있는 고태. 선교장은 한옥의 품격과 웅장함 그리고 역사를 간직한 공간입니다. 여기 열화당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 열화당은 그 남자들이 이 사랑채 이 공간이 그 남자들 공간이에요. 저 안채 쪽이 여자들 공간이고 여기 이 집의 주인 큰아들 종손이 사는 건물이죠. 네. 여기 지금 뒤에 보면 그 외국 차양막이 보이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한옥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차양막은 어떻게 생긴 거죠? 조선 말기에 그 우리가 러시아하고 조선하고 국교가 성립되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이 설립되고. 근데 사실 이제 러시아도 그때 우리나라 국교를 맺으면서 또 한국을 좀 어떻게 침략을 해서 그냥 전쟁 아니고도 좀 뭐 속국으로 만들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직원들이 전국에 그 산업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러시아 직원들이 여기 와서 한 몇 달을 머물었어요. 그 머물고 이제 돌아가서 그 고맙다고 그 러시아에서 구리판 갔다가 저렇게 테라스를 지어준 거죠. 선교장은 우리나라 건축사가 정한 아름다운 한옥 10곳 중에 한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선정이 되었죠? 그때가 2000년 밀레니엄 되던 해에 그 각 부분의 한국 톱10을 선정할 때 이제 선교장이 이제 한국 최고의 전통가구로 선정됐죠. 1위 했어요, 그때가. 네, 톱10 중에 1위였고. 근데 그건 뭐냐면 이 대개 보면 집만 동그랗게 있으면 좀 볼품없죠. 요 뒤에 그 소나무 숲이 있고 또 그다음에 앞에 벌판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잘 갖춰졌기 때문에 최고의 전통가구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선교장이 보면 그냥 선대로 그냥 쭉 이어져 왔던 집이 아니고 증축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일정한 무슨 형태가 있었나요? 그리고 건축학자들은 이 집이 굉장히 그 오밀조밀한 집이 아니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호탕하게 지어진 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1703년에 안채를 짓고 사시다가 자꾸 손님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의 시인 묵객들, 풍류들이 전부 금강산, 관동, 팔경 지나다니면서 전부 여기서 묵어가요. 그래서 자꾸 방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또 짓고 해서 늘려간 게 지금 현재 이 모습입니다. 선교장은 대가족의 그 가족 중심의 공간이면서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공간이라는 게 여기는 식구들, 우리 집안들만이 쓰는 집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묵어가고 자고 먹고 또 뭡니까 얻어가고 병이 들면 병 고치고 하고 노잣돈 떨어지면 노잣돈 얻어가고 여기 정거장이 휴게소였어요 그때는. 다행히 이 집이 만석을 했으니까 그 뒷바라지를 다 했지 만약 가난했으면 아마 거덜났을 겁니다.
이강백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만석군 집안이니까 이렇게 다 했지 안 그랬으면 망했을 거다 이런 말씀. 아까 그 이후라는 조상님의 후손다우신 네. 그런 모습인데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한 번에 그냥 쭉 지은 집이 아니라 계속 증축해 나왔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시대별로의 이 건축 양식이 혼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선교장은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 한옥의 민도리 형식의 집입니다. 민도리. 예. 사실 선교장의 그 어떤 건축적 양식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네. 선교장의 배치가 더 중요하죠. 사실 한옥에서는 이 한국 건축 양식론에 보면 지금 선교장 같은 집은 분산 배치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지는 아주 좋은 한옥 주택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여러 채가 있는데 이제 채별로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형식 자체가. 그 중에서도 안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 있는 납돌이 형식의 주택인 또 기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 집 전체가 미늘린 기둥입니다. 밑에 약간 작고 위쪽은 약간 가늘어서 예. 사람이 시각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 열화당 같은 경우에는 민도리 형식의 전형적인 구조인데요. 사랑채가 4칸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4칸 왼쪽에 보면 2칸은 이제 대청이 형성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방과 작은 대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가장 이 열화당에 주목할 점은 이 열화당의 위를 보시면 네. 이제 우물 천정으로 소란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활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개의 집이 이어진 집입니다. 예.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붕이 완전히 떨어져 있죠. 예. 그래서 기역자 집처럼 보이는 거고 네. 연지에 이렇게 앞에 기둥을 박아서 깊게 박아서 돌기둥을 박아서 아름다운 이 정자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사실 예전에 아무리 대가족이라고 해도 집이 이렇게 큰데 설마 한 가족만 살았을까 싶거든요. 좀 여러 가족이 살다 보면 생활 공간도 좀 나눠서 쓰는지 궁금해요. 예, 그 선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형제들이 있으면 결혼을 하면 살림을 내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네. 이 집 같은 경우에 내보내지 않고 끌어안고 살아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300칸이라고 하는 그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장을 가족 중심의 그 열화당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열화당이라는 그 당호, 집의 이름이 도윤명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예.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친척들과 정담을 나누면서 오손도손 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자기 동생이 둘 다 죽었을 때 그 가족을 끌어안고 살기 위해서 안채, 아래채와 열화당을 만들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의 그 손자 때 와서도 이용구나 그 이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택이라고 그래서 본체에는 이제 장손이 살지만 외별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소택이라고 그래서 그 다른 동생들이 살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쪽 집은 가족들이 같이 사는 그런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화목을 최고의 이념으로 생각했던 그런 집이 선교장이다 이렇게 볼 수 그때 있습니다. 나왔던 유명한 말이 뭐 조카도 내 자식이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도 맞습니다. 했다고. 예.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선교장이 그 건축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네. 그 집의 역사와 문화가 네, 이 선교장을 더 빛나게 한다는 생각이 사실 드네요. 네, 네. 이 대개 문화에 대해서 역시 또 이강백 관장님 만나고 오셨죠? 네, 네. 이혁 선생님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선교장 입구의 연못가를 지나면 작은 문이 나타나는데요. 월화문이라는 현판이 보입니다. 월화문을 통과하면 마주하게 되는 곳이 선교장의 백미, 연못시의 정자, 활례정이죠. 선교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여기 지금 활례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활례정은 어떤 곳이죠? 활례정은 1815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의 모든 시인 북객들 풍류들이 네. 여기서 시도 쓰고 네. 그림도 그리고
또 노래도 하고 네. 좀 뭐라 그럴까 즐기던 곳이죠. 아, 그리고 차도 즐기던 마시고 네. 또 시연도 베풀고. 그러면 이렇게 시인이나 묵객이 많이 다녀가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뭐 그 유명하신 분들이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네. 제일 유명하신 그 우리 그 네. 누구죠? 추사 선생님께서 아, 1820년 때 네. 다녀가시면서 그 유명한 네. 홍엽상거라고 현판을 써주고 가셨죠. 선교장에서 베푸는 나눔과 상생이 연꽃과 또 어떤 연꽃 차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된 걸로 아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활례정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네. 전국에 있는 그 문화가 다 일로 들어와요. 아. 경상도 사람들은 네. 경상도의 그 차 마시는 법이라든가 네, 네. 음식을 먹는 방법들이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정보가 선교장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럼 선교장은 그 정보를 가지고 네. 특색 있는 또 선교장의 문화를 만들죠. 선교장만의. 네, 그 중에 또 이제 우리 연차, 네. 연잎차, 연꽃차, 네. 꽃으로도 차를 마시고 네. 또 죽이 갖고도 차를 다려 마셔요. 이 선교장의 문화 얘기를 하려면 경포호 얘기를 사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강릉에서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그 절경의 시작점 이러면 이게 경포호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경포호가 갖는 의미랄까요? 강릉이라고 하는 곳이 선교장만 또는 경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선 초기의 그 문신이었던 서거정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강릉 산수는 갑천하다. 그러니까 강릉의 산수는 갑천하, 천하에서 최고다. 예. 1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였고 그 중심에 이제 경포가 있어서 그 경포와 관련해서 내려오는 얘기는 그 경호지승은 갑오아동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경호지승, 경포의 그 승경은 그 갑오아동, 우리 조선 땅에서 최고다. 예. 이렇게 할 정도의 평가였으니까 그 경포가 이렇게 상찬을 받은 이유는 아까 뭐 그 VCR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크게 봐서 두 가지죠. 하나는 이 금강산하고 그다음에 관동팔경. 팔경이죠. 예. 네, 네. 왜? 금강산이나 관동팔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인 묵객들이 또 사대부들이 보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서 뭐 쉽게 다니기를 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제 중간 기착지로 보면은 강릉인데 여기서 제일 편히 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인심 좋고 경관 뛰어난 넉넉한 선교장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선교장이 손님 접대를 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보가 집산도 되고 뭐 많은 그 문화들이 유입했다 하는 그 이광벽 관장하고의 얘기도 서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장에 가려면 배를 타야 했다. 아니 무슨 수중가옥도 아니고. 차 교수님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예, 그 선교장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네. 배선자의 다리교자예요. 그러니까 배다리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배다리집인데 그 선교장이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앞에가 이제 경포 호수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교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다리집 뭐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것이죠. 그럼 그 선교장까지 가려면 항상 배를 타고 갈 수 있었던 그러나 이제 그 후대가 되면 선교장이 그 집을 짓고 나서는 거기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간척 사업을 하는군요. 예, 그렇죠. 개간 걸어가게? 사업을 해서 개간해서. 그쪽 지역을 메꾸어서 이렇게 논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풍수의 운이 조금 달라졌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선교장 앞쪽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개간을 했지만 그 경포 호수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은 다 선교장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경포 호수 주변으로 걸어가려면 다 선교장 땅을 밟고 가야 됐던 곳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포호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선교장의 그 앞 연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부러울 수가. 그런데 이 수중 정원이네. 지금 경포 주변에 보면 정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경포대도 그 정자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정자도 그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한 종류로 봐야 되나요? 예, 물론 정자도 우리 전통 한옥의 일부죠. 주택의 옆에 있거나 아니면 강가 근처에 높은 곳에 멋진 풍광이 있는 곳에 지어진 정자는 건축의 일부입니다. 사실
이 정자를 얘기할 때는 누와 정을 얘기해야 예, 되는데 그걸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는 2층짜리의 높은 건물이고 정자는 높은 건물의 단층으로 지어놓은 것이고 또 사용하는 행태를 보면 누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한다거나 공식적인 행사를 주로 많이 하였고요. 이 정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제 시를 읽거나 아니면 손님과 같이 이제 단 둘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 그 정자는 이제 우리가 흔히 경포대, 뭐 청강정 이럴 때 그 얘기. 경포대 같은 경우에는 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한 층짜리니까. 예. 그 선교장에 조선시대 이제 모든 시인 묵객들이 쫙 이제 다 들렀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뭐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TV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디서 사는 누구다 이렇게 앞에 와서 딱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는 뭐 어디서 온 누구 아니 무슨 뭐 묵객 누구요 하루 묵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분 확인을 사실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사진 이렇게 붙여볼 수도 없고 확인을 그래도 했었어요. 다 받아들여서 다 이렇게 맞아주는 받아들이지만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죠.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확인하느냐면은 이제 그 선교장 같은 경우는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 후기,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구경하고 시, 서, 화 예, 이 중에 하나를 남겨야 풍류이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렇죠. 그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유람하는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 바로 이 선교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손님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선교장에서 지금 이제 중사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 하룻밤을 재우면서 집사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예,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상당히 어떤 그 수준에 있으면 상사랑 체인이 열화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아래 사랑체로 내려보내고 그저 그렇다 하면 중사랑체로 내려보내고. 유명한 분들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나요? 예, 여기에 이제 율곡 선생도 이렇게 계셨던 그 관련되는 유적인 오죽헌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가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보면 이제 영의정을 지냈던 조인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거기 와서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후일 이 환례정을 지으니까 환례정기를 써줬던 분이에요. 그 정기가 지금 이제 환례정에 가면 남아 있는데 그게 왔다 간 분들이 그 남긴 시와 그다음에 이제 글씨들이 이제 그 환례정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이 조인영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 바로 추사 김정희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자랑을 한 거예요. 야, 강릉한테 끝내줬어. 그러니까 그 코스 그대로를 추사가 하잖아요. 금강산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가서 왔다 가면서 홍엽산거라고 하는 그 글씨를 써주고 추사가 가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겸재정선이나 다른 김홍도도 왔을 것으로 추정은 해요. 그러나 이제 그 결정적으로 이렇게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그 겸재정선도 그 경포대를 그렸고 다른 김홍도도 그렸거든요. 근데 그 그리면서 아마 머물렀던 곳은 선교장이었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죽헌에 남아있는 그 탐방기가 있어요. 그 방문록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 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선교장에 머물렀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분들, 시인 묵객들이 상당히 여기 많이 와서 머물렀다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도 교류를 했겠지만 만석군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농사를 짓는 민초들과의 교류가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예, 그 선교장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소작을 했던 그 농민들과의 관계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물건이 만인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파라솔인데요. 큰 거대한 파라솔인데 거기에 그 소작인들이 와서 이제 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선교장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되면 이제 소작농들을 모아놓고 소작인 대회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위문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장이 항상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리고 나눔의 경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거기에서 사인을 해서 이렇게 그 만인솔이라고 하는 걸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참 거대한 공동체, 거대한 하나의 진짜 뭐 마을 그 자체가 하나의 마을이고 하나의 나라일 수도 있었겠죠. 장원이지. 그러니까 이름도 선교 장이잖아요. 당도 아니고 헌도 아니고 장으로. 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도 피해간 통천댁의 비밀. 이건 감이 안 와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까? 네. 이거만 통과하면 되네. 네. 무슨 전쟁을 이게 어떻게 피해갔죠? 조금 민감한 얘기예요, 사실은. 네. 자, 통천댁이 전쟁도 피해갔다. 그 말은 그 오랜 세월, 그러니까 한 300년 가까이 300년 되죠. 되죠. 300년 세월 동안 이 수많은 전란이 있었잖아요. 질곡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피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저렇게 지켜질 수 있었겠는가.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주변에 그 나누고 이 베풀어주는 그런 어떤 삶의 철학이 그 인심을 얻었고 또 보이지 않는 자기 어떤 뭐랄까 이 지원 세력, 후원 세력화 시킬 수 있었다. 이 선교장을 아까 그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통천댁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이 이게 뭐 통천이 아니고 강릉에 있는데 강릉댁이면 강릉댁이지 왜 통천댁이야? 그것이 이봉구 선생이 그 통천 군수를 할 때에 그 이 흉년이 극심하게 이제 통천 지역에 드니까 자기 집 곳간을 전부 풀어가지고 그 이 백성들을 갖다 규율을 했다고 해서 그 사은의 표시로 이렇게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그 내용과 이 내용을 이렇게 그 살펴볼 때에 생각나는 이 백사 이향복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백사 이향복이 말하기를 밭에 곡식을 심는 것보다 덕을 뿌리는 게 더 낫다. 그것을 실천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집은 사람을 담는다고 합니다. 또 사람은 그 집을 담는다고 합니다. 이 권씨 부인으로 시작된 이 선교장의 역사가 그 아들인 이씨 집안을 통해서 지금 300년 그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선교장을 찾을 때는 그 집의 아름다움만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 안에 숨쉬고 있는 문화와 역사를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다음 시간은 더 재밌는 역사 얘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